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황금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은 겉 다르고 속 다른 한 남자의 엉망진창이지만 사랑스러운 연애 소동극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이 유쾌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선 중기 산세가 수려하고 물 맑기로 유명한 어느 고을. 이곳에는 약관의 나이에 초시를 단번에 패스하고 훈장이 된 희대의 천재 김훈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턱선, 짙은 눈썹을 가진 그야말로 조선판 차도남이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훈장님이 지나갈 때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한숨을 쉬었지요. 하지만 그림의 떡도 이런 떡이 없었습니다. 김훈장은 성격이 대나무보다 더 꼿꼿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젊은 꼰대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당에서는 어린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업 도중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학동. 칠보기가 춘곤증을 이기지 못하고 입을 쩍 벌려 하품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매의 눈을 가진 김훈장은 책상을 탁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칠보가 지금 신성한 서당에서 하품을 한 것이냐? 성현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게야? 춘곤증이라 함은 마음이 해이해졌다는 증거? 사내대장부가 이따위 정신머리로 어찌 입신양명을 하겠느냐? 아이고, 훈장님, 잘못했습니다. 어제 밭일을 돕느라 피곤해서. 변명은 필요 없다. 옛 성현께서는 졸음을 쫓기 위해 상투를 천장에 매달고 공부하셨다. 너도 오늘부터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거라. 아니면 내가 저기 뒷산에 가서 냉수마찰이라도 시켜주랴. 김훈장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칠보기는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학동들은 오줌을 지릴 뻔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처럼 김훈장은 학동들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길 가던 아낙네들이 웃으며 수다라도 떨라치면 김훈장은 어김없이 나타나 혀를 찼습니다. 쯧쯧. 무녀자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웃다니 채통이 없구려. 삼강오륜을 모르는 것이오? 집에 가서 바느질이나 하시오. 마을 사람들은 김훈장을 보면 걸어다니는 경전, 숨쉬는 도덕책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양반은 평생 여자 손은커녕 암컷 강아지도 안 키울 위인이라며 혀를 내둘렀지요. 심지어 마을의 중매쟁이 할멈조차 김훈장의 혼처를 구하는 것은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고 학식이 뛰어나도 저런 꼬장꼬장한 성격을 받아줄 처자는 조선 팔도에 없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해가 지고 달이 차오르면 김훈장의 사랑채에서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김훈장은 서재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창호문에 혹시 누가 비치지는 않을까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책장 깊숙한 곳, 논어와 맹자 사이에 숨겨둔 붉은색 비단 표지의 책을 꺼내듭니다. 그는 낮의 근엄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거울을 보며 잔뜩 심취한 표정으로 붓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기서는 좀 더 애절해야 해. 그냥 운다가 아니야. 그녀가 흘린 눈물이 내 메마른 가슴에 떨어져 한 송이 붉은 매화로 피어났다. 좋았어. 아주 완벽해. 이 문장이면 장안의 여인네들 눈물 콧물을 쏙 빼놓겠지. 으흐. 그렇습니다. 낮에는 서리빨 같은 철벽남 훈장이었지만 밤에는 장안을 눈물바다로 만든 베스트셀러 연애 소설 사랑의 속고, 돈의 울고의 익명 작가 필명 나비도령이
바로 그였던 것입니다. 비록 여자의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모태 솔로였지만 타고난 상상력 하나로 조선 팔도 여심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에 빙의하여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심지어 여주인공의 대사를 칠 때는 목소리를 가늘게 변조까지 해가며 연기온을 불태웠습니다. 아니요, 도령님. 저는 도령님을 떠날 수 없어요. 이 은장도로 제 가슴을 찌를지언정 도령님을 향한 제 마음은 베어낼 수 없사옵니다. 흑흑.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쓸까? 내가 썼지만 정말 천재적이야. 김훈장은 스스로 쓴 글에 감동하여 눈물을 훔치고 먹을 갈아 다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밤새도록 촛불 아래서 펼쳐지는 그의 은밀한 이중생활. 이것이 바로 호랑이 훈장님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조차 못할, 아니 상상해서도 안 될 이 비밀은 영원히 지켜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요. 평화롭던 훈장님의 이중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훈장네 집살림을 도맡아 하는 하녀, 순덕이 때문이었지요. 순덕이는 훈장님보다 5살 정도 어렸지만 눈치가 100단의 호기심은 1000단인 당찬 처자였습니다. 그날따라 훈장님은 밤새 지필에 몰두하다가 깜빡하고 원고 한 장을 책상 아래 흘리고 서당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청소를 하러 들어온 순덕이가 빗자루질을 하다가 그 종이를 발견하고 맙니다. 어라? 이게 뭐지? 훈장님이 버리신 건가? 어디 보자. 글씨가 훈장님 필체랑 똑같은데. 그대 입술은 잘 익은 앵두여. 내 마음은 그 앵두를 탐하는. 한 마리 버리어라. 어머머. 세상에. 이게 뭐야? 망측해라. 아니, 그 점잖은 우리 훈장님이 이런 낯뜨거운 글을 쓰신다고? 순덕은 경악해서 입을 틀어막았지만 곧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소 꼬장꼬장하게 잔소리하던 훈장님의 약점을 제대로 잡았다는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순덕이는 그 원고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김 훈장 앞에 순덕이 밥상을 내려놓으며 툭 한마디 던집니다. 아주 무심하게 시래기 된장국을 푸면서 말이죠. 훈장님 오늘 장에 나갔더니 나비 도령 신간이 나왔다지 뭐예요? 장터 안악들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없어서 못 판대요. 근데 제가 서당계 3년이라 그런지 그 책 문체가 참 낯이 익어요. 꼭 우리 훈장님 글씨체 같기도 하고. 물을 마시던 김 훈장은 사례가 들려 쿨럭거렸습니다. 밥알이 콧구멍으로 튀어나올 뻔했지요. 쿨럭,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천박한 책은 모른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간사한 글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하였거늘 내가 감히 내 앞에서 그런 잡서 이야기를 꺼내다니. 에이, 잡서라니요. 제가 오늘 책상 밑에서 주운 종이랑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던데요? 그대 입술은 앵두. 어우, 다시 생각해도 달살 돋네. 이걸 내일 서당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참 재밌어 하겠죠? 훈장님이 야설 작가라는 거 알면 학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김 훈장의 얼굴이 그 앵두보다 더 빨개졌습니다. 비밀이 탄로난 훈장님은 그 자리에서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순덕이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순덕아, 제발 살려다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이다. 유림에서 파문당하고 학동들은 다 떠날 것이야. 내가 뭐든 다 들어주마. 월급을 올려주랴? 아니면 비단 옷을 사주랴? 제발 그 입만 다물어다오. 내 전 재산을 다 주마.
하지만 순덕이의 입에서 나온 요구 조건은 훈장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순덕이는 밥상을 물리고 턱을 괴며 훈장님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돈도 옷도 필요 없어요. 훈장님 돈 없는 거 제가 뻔히 아는데요, 뭐. 대신 저 연애 좀 가르쳐 주세요. 연애? 내가 연애를 해서 무엇하게? 설마 나를 연모하기라도 하는 것이냐? 그건 안 된다. 우리는 신분이. 아이고, 김칫국 좀 그만 마시세요, 훈장님. 제 취향 아니시거든요. 저는 좀 듬직하고 힘세고 밥 잘 먹는 남자가 좋아요. 사실 저 옆집 박대감댁 머슴 돌쇠 오라버니를 짝사랑하거든요. 돌쇠? 그 덩치만 산만하고 머리는 돌 같은 그 녀석 말이냐?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우리 돌쇠 오라버니가 얼마나 순박한데요. 아무튼 훈장님이 그 유명한 나비도령이시라면서요? 조선 최고의 연애 박사시잖아요. 소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던데. 저한테 돌쇠 오라버니 꼬시는 비법 좀 전수해 주세요. 그거 해주시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게요. 어때요? 김 훈장은 기가 찼습니다. 자신은 고고한 학, 돌쇠는 밭가는 소라고 생각했는데 하녀 순덕이가 소를 좋아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잡힌 훈장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밀 연애 코치를 수락합니다. 그날부터 훈장님의 처절하고도 찌질한 연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눈빛 교환이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훈장님은 뒷짐을 진 채 순덕이를 가르쳤습니다. 자, 잘 들어라. 사내의 마음을 훔치려면 반전 매력이 필요하다. 너처럼 평소에 괄괄한 아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수줍은 모습을 보여야 사내가 흔들리는 법이다. 그 빗자루 내려놓고 나를 돌쇠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윽하게 쳐다보거라. 눈을 살짝 내리깔고 수줍은 듯하면서도 대담하게. 자, 해봐라. 순덕이는 훈장님이 시키는 대로 눈을 깜빡이며 훈장님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장난기는 사라지고 볼을 살짝 붉히며 반달 같은 눈웃음을 짓는 순덕이. 오후의 햇살이 순덕이의 얼굴에 쏟아지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흩트려 놓았습니다. 그 순간 김 훈장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밥이나 차려주던 아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훈장님은 자기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상하다.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 너 눈에 먼지 들어갔느냐? 눈을 왜 그렇게 개슴츠레하게 뜨는 게냐? 그렇게 뜨면 돌쇠가 도망가겠다. 다시 해. 아니, 시키는 대로 수줍게 했는데. 왜 화를 내세요? 훈장님 얼굴은 왜 그렇게 빨개지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안 아프다. 날이 더워서 그렇다. 아무튼 별로야. 빵점이다, 빵점. 그리고 그 돌쇠라는 놈. 다시 생각해보니 인상이 아주 험악하던데. 너처럼 고운, 아니, 너처럼 드센 아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그놈은 여자가 셋은 붙을 상이다. 아주 안 좋아. 훈장님은 괜히 돌쇠 험담을 늘어놓으며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훈장님의 속도 모르고 더욱 열을 올렸지요. 두 번째 수업은 손수건 떨어뜨리기였습니다. 훈장님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시범을 보였습니다. 여인이 지나가다가 사내 앞에서 짐짓 실수인 척 하얀 손수건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면 사내가 그걸 주워주면서 손이 스치고 눈이 마주치고 그러다 정분이 나는 것이지. 자, 내가 돌쇠다. 걸어오다가 내 앞에서 떨어뜨려 보거라. 순덕이는 곱게 접은 손수건을 들고 훈장님 앞으로 걸어와 살포시 떨어뜨렸습니다.
훈장님은 짐짓 돌쇠 흉내를 내며 허리를 굽혀 손수건을 주었습니다. 그때 순덕이도 같이 죽겠다고 손을 뻗는 바람에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찌릿! 마치 정전기가 통한 것처럼 훈장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뺐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어머, 훈장님. 괜찮으세요? 이건 무효다. 손이 닿으면 안 된다고 했거늘.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손을 함부로 댄단 말이냐? 이 기술은 너무 위험하다. 쓰지 마라. 금지다. 소설에서는 손끝이 닿자마자 운명을 느꼈다면서요? 실전은 영광이시네. 훈장님은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저 아이는 하녀고 나는 선비다. 게다가 저 아이는 돌쇠를 좋아한다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순덕이 웃는 얼굴이 생각나고 돌쇠 놈 생각만 하면 부하가 치미는 것이냐? 내가 돌쇠보다 못한 게 뭐란 말이냐? 내가 글도 잘 쓰고 얼굴도 희고 벼슬도. 아, 벼슬은 아직 없구나. 그래도 내가 돌쇠보다 어깨는 좀 좁아도 마음은 넓지도 않은 것 같고. 아, 괴롭도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이가 수줍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돌쇠에게 줄 연애 편지를 썼는데 문장이 매끄러운지 봐달라는 것이었지요. 훈장님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붓을 들고 편지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오라버니, 날씨가 참 좋지요? 이게 뭐냐? 너무 상투적이다. 오라버니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러요. 천박하다. 천박해. 밥 먹는 게 뭐가 좋단 말이냐? 돼지도 아니고. 이런 문장으로는 사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내가 고쳐주마. 훈장님은 순덕이의 소박하고 진심 어린 편지를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한자어 투성이로 바꿔놓았습니다. 금일 기후가 쾌청하여 군자의 기상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오니 이런 식의 편지를 받고 좋아할 머슴은 조선 팔도에 없겠지만 훈장님은 짐짓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이걸 보내면 돌쇠놈이 질려서 도망가겠지? 하는 얄팍한 계산이었지요. 자신이 왜 이러는지 본인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며 훈장님이 찌질한 짝사랑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짜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 고을의 대부호이자 소설광인 박대감이 훈장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박대감은 뱃살이 두둑하고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한데 자신의 딸이 나비도령에게 푹 빠져 식음을 전폐했다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필코 그 작가를 찾아내 사위로 삼겠다고 선언했지요. 김 훈장, 자네가 이 고을 최고의 지성이니 내 부탁 좀 하세. 내일 장터에서 나비 도령 찾기 101장을 열 걸세. 주제는 사랑이야. 이 고을에 글 좀 쓴다는 사내놈들은 모조리 참가시킬 테니 자네가 심사위원을 맡아 진짜를 가려주게. 내 현상금으로 쌀 100가마니를 걸었네. 심사위원을 맡으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었지만 김 훈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자신이 참가하지 않아도 되니 들킬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101장 당일 마을 장터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쌀 100가마니 욕심에 농사짓던 김씨, 대장장이 이씨, 심지어 옆집 돌쇠까지 참가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높게 설치된 단상 위에는 비단 보료가 깔려 있었고 박대감은 그 위에 앉아 매의 눈으로 참가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김 훈장은 그 옆에 앉아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심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참가자 1번 푸죽간 최 씨가 나왔습니다. 사랑은 고기다. 씹어야 맛이고 뜯어야 제맛이다. 에잉, 쯧쯧. 사랑이 고기라니. 천박하구나. 탈락. 참가자 2번 주막집 단골 취객 박 씨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사랑은 술이다. 마시면 취하고 깨면 머리가 아프다. 여봐라. 저 주정뱅이를 당장 끌어내라. 박대감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있던 김 훈장을 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안 되겠다. 김 훈장, 자네가 시범을 좀 보여주게. 진짜 명문장이 무엇인지 이 무지한 놈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란 말이야. 자네 같은 천재라면 사랑에 대해 어떻게 쓸지 내 아주 궁금하네. 설마 못 쓰겠다는 건 아니겠지? 박대감의 강요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 훈장에게 쏠렸습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의심을 살 것이고 잘 쓰면 들킬 판이었습니다. 김 훈장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래, 일부러 아주 유치하게 쓰는 거야. 아주 못 써서 비웃음을 사고 끝내자. 사랑은 밥이다. 먹으면 배부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는 마음을 다잡고 붓을 화선지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순덕이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순덕이는 훈장님을 응원하느라 주먹을 불끈 쥐고 입모양으로 무언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돌, 쇠, 모, 라, 버, 니, 화, 니, 팅, 이었습니다. 순덕이의 시선은 훈장이 아닌 단상 아래서 코를 파고 있는 돌쇠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훈장님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질투심이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내가 저 돌쇠보다 못한 게 뭐란 말이냐? 내가 글도 잘 쓰고 얼굴도 잘생겼고 마음도. 그래, 마음은 좀 좁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마. 저 감자 같은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그 감정을. 작가로서의 본능과 짝사랑의 서러움이 붓끝으로 모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붓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화선지 위로 유려한 필체와 함께 가슴을 후벼 파는 절절한 문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포자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훈장님의 눈빛은 광기로 번득였습니다. 사랑은 가지려 하면 달아나는 바람이며 밀어내려 할수록 차오르는 파도여라. 내 곁에 둔 꽃이 남의 뜰로 갈까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밤, 그것이 연모더라. 닿을 수 없는 그대여. 부디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가시오. 그대가 밟고 간 자리마다 붉은 꽃이 피어나리니. 김 훈장이 붓을 딱 내려놓는 순간 붓끝에서 먹물 한 방울이 튀어 그의 뺨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훈장님은 그것도 모른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장터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훈장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박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필체, 그리고 이 질척거리는 감성, 이 문장은 나비도령 상권 초판에 나왔던 그 감동적인 문투와 똑같지 않은가? 아니, 그보다 더 애절해. 이건 진짜다. 김 훈장, 자네였나? 자네가 바로 나비도령이었어? 박대감의 외침에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김 훈장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재능에 취해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었습니다. 박대감이 김 훈장의 멱살을 잡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단상 아래서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다. 여기 진짜가 나타났다. 저 남자가 품속에 나비 도령 원고를 숨기고 도망간다.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이가 가리킨 곳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떡을 먹고 있던 동네 건달 개똥이가 서 있었습니다. 사실 순덕이가 위기를 직감하고 미리 집에서 훔쳐온 훈장님의 원고, 뭉치를 개똥이의 보찜 속에
몰래 찔러 넣었던 것입니다. 박대감은 훈장을 놓아두고 헐레벌떡 개똥이에게 달려가 보찜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비도령의 미공개 친필 원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사건 원고잖아? 내가 바로 은둔의 천재, 나비도령이었구나. 내 눈은 못 속인다. 저 헝클어진 머리, 저 초라한 행세, 예술혼을 불태우느라 씻지도 못한 것이 분명해? 네, 저기 저는 떡 준다길래. 으악! 시끄럽다. 여봐라. 당장 이분을 가마에 태워라. 내 사위로 모시겠다. 억울하게 잡혀가는 개똥이와 덩실덩실 춤을 추는 박대감.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김훈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해질녘 소동이 끝나고 두 사람은 집으로 향하는 돌담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순덕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훈장님, 왜 그러느냐? 아까 그 시. 진짜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울던데요? 저도 좀 울 뻔했어요. 시끄럽다. 잊어버려라. 다 헛소리였다.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무 말이나 쓴 것이다. 거짓말. 훈장님 얼굴이 지금 홍시처럼 빨간데요? 근데 그거 누구 생각하면서 쓰신 거예요? 문장이 너무 슬프던데. 내 곁에 둔 꽃이 남의 뜰로 간다니. 혹시 마음에 둔 처자라도 있으세요? 김훈장은 찔끔해서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차마 너라고 말할 수 없는 훈장님의 얼굴이 노을보다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짐짓 화를 내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거 없다. 그냥 상상으로 쓴 것이다. 작가란 원래 그런 법이다. 그나저나 돌쇠 놈한테 보낸다는 편지 말이다. 내가 다시 검토해보니 문법이 아주 엉망이더구나. 그 편지 당장 찢어버려라. 네. 왜요? 아끼는 군자의 기상이 어쩌고 하면서. 잘 썼다면서요? 아무튼 안 돼. 돌쇠 놈은 무식해서 그런 고상한 편지 읽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새로 써주마. 아주 천천히 한 10년, 아니 20년 걸려서 써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거라. 그리고 오늘부터 연애 수업은 폐강이다. 대신 나와 함께 서예 공부나 하자꾸나. 내 글씨가 너무 악필이라 못 봐주겠다. 치 훈장님 맘대로 하세요. 근데 훈장님 얼굴에 먹물 묻으셨어요. 바보 같아요. 뭐라. 감히 스승에게 바보라니. 순덕이는 까르르 웃으며 앞서 걸어가고 김훈장은 소매로 뺨을 훔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김훈장의 서재. 밤은 깊었는데 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책상 위에는 원고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훈장님은 퀭한 눈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볼에는 아까 묻은 먹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꼬질꼬질한 모습이었지요. 옆에는 순덕이가 딱 붙어 앉아 감을 깎고 있었습니다. 자, 아하세요, 훈장님. 이거 드시고 힘내서 5권까지 다 쓰셔야죠. 박 대감님이 개똥이 가짜인 거. 눈치채기 전에 빨리 신작 내서 시선 돌려야죠. 순덕아. 나 손목이 너무 아프다. 좀 쉬면 안 되겠느냐? 벌써 3시간째 쓰고 있다. 어머, 설거지 대신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비밀 지켜드리기로 했잖아요. 설거지 하실래요? 글 쓰실래요? 부엌에 글은 많이 쌓여 있던데. 쓴다고. 아, 천하절색 순덕 아기씨.
그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붓이 부러져라 쓰겠소. 순덕이가 넣어주는 감을 오물오물 받아먹으며 울며 겨자 먹기로 글을 쓰는 훈장님. 그리고 그런 훈장님을 보며 흐뭇하게 웃는 순덕이. 이 어설프고도 사랑스러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될지 아니면 영원한 갑을 관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훈장님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이름이 순덕으로 바뀐 걸 보면 아마도 훈장님의 짝사랑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대신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황금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잊고 지낸 연정을 깨울 애틋한 이야기, 붉은 매듭의 약속을 시작합니다. 유난히 매미 소리가 짙던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명문가 판서 댁의 외아들, 어린 도연은 서당 숙제가 버거운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그때 조심스러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도련님, 침 흐르십니다. 종의 딸 분이었습니다. 제 몸짓만 한 부채를 들고 행여 도련님이 깰까, 땀띠라도 날까, 몰래 부채질을 해주던 아이. 도연이 놀라 눈을 떴을 때 두 아이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양반과 천민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도연의 시선은 늘 안채 마당을 쓰는 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끄적였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다. 분이. 꽃처럼 고운 이름인데 글자 하나쯤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천한 것은 글을 배우면 안 된다는 법도 따위는 어린 도연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이 쓴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두 아이의 얼굴엔 세상 다 가진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삭바느질을 하고 남은 자투리 붉은 실로 서툴게 엮은 매듭 놀이개였습니다. 도련님, 이거 귀한 건 아니지만 제 정성입니다. 붉은 매듭. 그것은 어린 분이가 줄 수 있는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던 오후 두 사람은 좁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거센 빗소리가 세상을 삼킬 듯 울려 퍼질 때 분이가 빗소리에 숨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커서 도련님 신부가 되고 싶어요. 천둥 소리에 묻혔을까 싶었지만 도연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도연은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 무거운 맹세가 빗물과 함께 두 사람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봄날은 길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던 두 사람을 도연의 어머니가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마님은 분이의 손에 들려있던 붓을 빼앗아 그 자리에서 반으로 뚝 분질러 버렸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양반 흉내를 내. 내년이 꼬리를 쳐도 유분수지. 매몰찬 호통과 함께 분이는 광으로 끌려갔고 도연은 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분이의 아비가 진 빚 때문에 분이가 다른 고을 기방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갇혀있던 도연이 문을 부수고 뛰쳐나왔을 때 분이는 이미 진보다리를 맨 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지 마라, 분이야. 내 어머니께 말씀드려 널. 오지 마십시오. 분이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입으로는 모진 말을 뱉어냈습니다. 도련님이 싫어졌습니다. 양반님네 장난질에 놀아나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임을 도연이 알 리 없었습니다. 분이는 도연의 앞길에 자신이 오점이 될까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것입니다. 분이를 태운 배가 나루터를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버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돌길을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낭자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이야, 서거라. 네 명이니라. 하지만 야속한 배는 강물 위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배 뒤편에서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는 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강물에 뛰어들 듯 절규했습니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너를 데리러 가겠다. 그날까지, 부디 그날까지 아프지 마라. 강바람에 흩어지는 도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분이는 품속에 숨겨둔 붉은 매듭을 으스러지도록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변했습니다. 밤마다 코피를 쏟으며 책을 읽었고 웃음을 잃은 채 오직 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반면 기방으로 끌려간 분이는 허드렛일부터 시작해 점차 기생 매화가 되어갔습니다. 거친 손은 고와졌지만 눈빛은 서늘해졌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가슴 속엔 오직 낡은 붉은 매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무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잔인하게도 가장 화려한 날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10년 후 평양 감사가 주최하는 성대한 연회장. 화려한 등불 아래 장원 급제한 신관사또를 환영하는 자리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도연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관복을 입고 상석에 앉은 도연은 더할 나위 없이 늠름했으나 그 표정은 마치 겨울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쏟아지는 찬사와 아첨에도 그는 그저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술잔만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여전히 10년 전 나루터에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평양 제1의 기녀 매화 행차시오. 붉은 비단 치마를 휘감고 머리에는 화려한 가채를 올린 여인. 짙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도연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서글픈 눈매, 10년 전 눈물로 얼룩졌던 바로 그 눈동자.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호흡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가 술잔을 받으려 손을 뻗는 순간 매화와 정면으로 시선이 얽혔습니다. 아!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쥐고 있던 술잔이 기울어 맑은 술이 손등 위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술이 살에 닿았지만 도연은 뜨거운 불에 댄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분이의 이름을 부르려던 찰나 매화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옆자리에 앉은 다른 양반에게 짐짓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도연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연기였습니다. 도연은 애써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짐짓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매화는 도연의 눈을 피하며 바닥을 응시한 채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매화라 하옵니다. 매화라. 고향은 어디인가? 천한 기생에게 고향이 어디 있겠습니까? 발 닿는 곳이 집이고 술 따르는 곳이 고향이지요. 스스로 선을 긋는 매화의 대답에 도연의 가슴이 찢겨나갔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깨는 불청객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고을의 세도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박대감이었습니다. 허허, 우리 신관 사또께서 매화에게 푹 빠지신 모양이구려. 인연이 콧대가 높아 내 술은 받지도 않더니. 박대감은
득에 양양한 표정으로 매화의 가녀린 허리를 덥석 감싸 안았습니다. 매화의 몸이 굳어졌고 그 모습을 본 도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지만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그녀가 다칠 테니까요. 흥을 돋우거라. 호령에 맞춰 매화가 검은고 앞에 앉았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 현 위를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흘러나오는 곡조는 구슬프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곡은 어린 시절 도연이 콧노래로 흥얼거리면 분위가 조아라 따라 부르던 바로 그 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의 뜨거운 시선이 매화의 옆얼굴에 꽂혔습니다.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탓일까요? 팅!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검은 고줄 하나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끊어질 듯 위태로운 인연처럼. 에잉, 재수없게 술이나 따르거라. 박대감의 성화에 매화가 술병을 들고 도연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술을 따르는 매화의 손이 잎사귀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병과 술잔이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그 떨림을 멈추게 하고 싶어 충동적으로 술병을 잡은 매화의 손 위를 덮을 뻔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고 서로의 체온이 전해진 순간 둘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술을 다 따른 매화가 황급히 자리에서 물러나려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움직임에 따라 살짝 벌어진 매화의 저고리 섭 안쪽으로 무언가가 언뜻 보였습니다. 아주 낡고 색이 바랜 하지만 결코 버리지 못한 붉은 매듭이었습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연의 눈에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의 소란이 잦아들고 취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무렵이었습니다. 매화가 지친 몸을 이끌고 기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대감의 하인이었습니다. 잠깐 대감마님께서 별채에서 기다리신다. 귀한 손님이니 모시라 하셨어. 거부할 틈도 없이 하인은 매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매화는 직감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덫에 걸렸음을.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연회 내내 매화의 동선을 쫓던 도연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두운 별채 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본 순간 도연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쓰고 있던 관모를 벗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양반으로서의 체면도 신관사또라는 지위도 모두 버리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도연은 짐승처럼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별채 문이 닫히고 매화는 밀폐된 방 안에 갇혔습니다. 기름진 술상이 차려진 방 안, 박대감이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매화를 훑어내렸습니다. 올해도 기다리게 하는구나. 이리 와 앉거라. 내 오늘 밤 너를 내 첩실로 삼아 비단길만 걷게 해주마.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매화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꼿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송구하오나 기생은 술을 팔지 몸을 팔지 않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매화가 차갑게 돌아서려 하자 박대감의 표정이 순식간에 야차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내년이 기어이 매를 벌고 싶은 게로구나. 콰당탕? 박대감이 술상을 발로 걷어차고 달려들어 매화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의 말을 거역해. 내년에 몸뚱이 하나 취하는 건 일도 아니다. 거친 악력에 매화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별채의 두꺼운 벽은 그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매화의 손이 품속으로 향했습니다. 서늘한 빛이 번쩍이더니
작은 은장도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끝은 박대감이 아닌 매화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마십시오. 한 발자국만 더 오시면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그깟 장난감 칼로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박대감이 비웃으며 손을 뻗자 매화는 주저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거. 명주실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매화의 저고리 옷고름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죽어도 옷을 벗지 않겠다는 목숨을 건 정절의 맹세였습니다. 잘려나간 옷고름을 보고 이성을 잃은 박대감이 매화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치켜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잠겨있던 별채의 문짝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흙먼지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박대감의 손이 매화의 얼굴에 닿기 직전 도연의 손이 박대감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챘습니다. 으악!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박대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연의 눈은 흡사지옥에서 기어나온 귀신처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박대감을 바닥에 패대기 치듯 밀쳐내고 덜덜 떨고 있는 매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옷고름이 잘린 매화의 상반신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기는 박대감을 향해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서늘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사람이다. 사또,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내 직위를 걸고 경고하건대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너를 베고 지옥으로 가겠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피로 쓴 선전포고였습니다. 박대감의 집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도연은 거추장스러운 관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제 그는 한성의 판서댁 아들도 평양의 신관 사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을 사랑하는 사내 이도현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거기 서라. 놈들을 잡아라. 멀리서 횃불과 고함이 들려오자 도연은 분이를 이끌고 좁은 골목길 담장 및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빈틈없이 밀착되었습니다. 터질 듯한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분이의 거친 숨결이 도연의 턱끝에 닿았고 도연의 단단한 가슴이 분이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공포와 설렘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이 어둠을 채웠습니다. 추격대가 지나가자 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저 하나 때문에. 앞길이 구말리 같은 도련님께서. 아니, 틀렸다. 도연이 분이의 젖은 눈가를 엄지로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없는 앞길은 내게 벼랑 끝이나 다름없다. 내가 있는 곳이 곧 내 길이고 꽃길이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10년 전 그들이 생이별했던 바로 그 나루터였습니다.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헤어지기 위해 섰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함께 떠나기 위해 선 곳이기에 도연은 망설임 없이 묶여있던 작은 조각배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배가 강심으로 미끄러져 나가자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강바람이 차다며 도연이 분이의 옷깃을 여며줄 때 분이의 품속에서 낡고 색이 바랜 붉은 매듭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걸 아직도 한순간도 정말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분이의 고백에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의 세월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오직 이 낡은 실타래 하나였습니다.
도연은 그 붉은 매듭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한쪽 끝을 자신의 손목에, 다른 한쪽 끝을 분이의 손목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화려한 혼례복도 축복해주는 하객도 없었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증인이 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혼례였습니다. 이 줄이 끊어지기 전까지, 아니, 내 숨이 끊어진다 해도 다시는 너를 놓지 않겠다. 도련님, 아니 서방님. 출렁이는 물결 위로 달빛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좁은 조각배 안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분이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10년을 참아온 그리움이 맞닿은 순간 강물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흔들리는 배는 마치 요람처럼 두 사람을 안고 어둠 속으로 자유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깊은 산속 오두막, 비단 관복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은 도연이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지만 얼굴엔 예전엔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분이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채는 없어도 수수한 쪽진 머리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고와 보였습니다. 서방님, 점심 드세요. 알겠소. 도연이 땀을 닦으며 다가오자 방 안에서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와 함께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붉은 실타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과 분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부귀영화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단단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연이었다면 평생 보장된 부귀영화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둠 속에서만 비로소 보이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만 비로소 보이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황금여화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 있었으나 가장 비참하게 버려진 여인과 세상 가장 비천한 곳에 있었으나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진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영혼과 영혼이 맞닿아 피워낸 눈물겨운 순애보.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지 묻는 이 가슴 시린 사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 팔도에서 한양 다음으로 번성하다는 평양성. 그곳에는 사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에 품어보았을 천하일색의 기생, 월양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춤사위는 나비가 노니는 듯했고 그녀의 검은고 소리는 지나가는 구름도 멈추게 한다 했습니다. 대가 댁 자제들은 그녀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스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월양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꽃이 화려할수록 벌레가 꼬이는 법이지요. 월양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녀를 시기하는 라이벌 기생 메란의 질투심은 독사처럼 따리를 틀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양 감사의 연회에서 월양이 독보적인 춤으로 좌중을 압도하자 메란은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월양이 전염만 없으면 평양의 꽃은 바로 내가 될 것이다. 메란은 월양이 즐겨 마시는 찻잔에 무색무취의 독약을 탔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뺏지는 않으나 시신경을 마비시켜 영원히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끔찍한 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차를 마신 월양은 연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월양의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손을 흔들어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왜 이러지? 불을 켜라. 어서 불을 켜란 말이다. 월양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잔인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기생은 더 이상 꽃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기방의 행수는 냉정했습니다. 쓸모 없어진 월양을 거적에 말아 인적 없는 깊은 산속 낭떠러지 아래로 내다버리라 명했습니다. 화려했던 조선 최고의 명기는 하루아침에 이름 없는 짐승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월양은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어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처절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울 힘조차 없어 그저 가늘게 떨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해다 파는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동네 아이들에게 돌을 맞고 다니는 바보였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었고 얼굴은 화상 흉터로 일그러져 흉측했으며 말조차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고운 사내였습니다. 사람이네. 이쁜 누나네. 칠성이는 풀숲에 버려진 월양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양은 인기척에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구시오? 나를 해치려거든 어서 죽이시오. 아니야. 칠성이 안 때려. 칠성이 착해. 누나 아파? 칠성이가 업어줄게. 칠성이는 주저없이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지게에 월양을 태웠습니다. 월양은 반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칠성의 등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기방에서 맡던 독한 분 냄새보다 훨씬 편안하고 정겨운 냄새였습니다. 칠성이는 월양을 자신의 낡은 움막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먹을 귀한 쌀미음을 끓여 월양에게 먹여주었고 산을 뒤적해온 약초를 지식여 그녀의 눈에 붙여주었습니다. 월양은 앞이 보이지 않았기에 칠성이의 흉측한 외모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칠성이는 그저 말투가 조금 어눌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을 가진 은인이었습니다. 고맙소. 이름 모를 선비님. 나 같은 폐인을 어찌 이리 돌봐주시오. 헤헤. 선비 아니야. 나 칠성이야. 누나 이뻐서 안 아팠으면 좋겠어. 칠성이의 순수한 마음에 월양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방에서는 사내들이 그녀의 미모와 몸만을 탐했으나 이 사내는 오직 그녀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월양은 칠성이 떠주는 미움을 받아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눈이 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사람을 만났구나.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이 싹 텄습니다. 칠성이는 낮에는 산에 가서 산삼보다 귀하다는 약초를 찾아 헤맸고 밤에는 월양의 곁을 지키며 서툰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월양에게 칠성이의 등은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붕이었고 칠성이의 거친 손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비단 수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월양의 눈에 붙여준 약초의 효험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양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오고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기뻤지만 동시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누나가 눈을 뜨면 내 얼굴을 보겠지? 내 괴물 같은 얼굴을 보면 누나도 도망갈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때리고 욕할 거야. 칠성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낫기를 바라면서도 영원히 낫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 칠성이는 월양이 잠든 사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기 전에 자신이 먼저 사라져주는 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월양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습니다. 월양은 눈을 비비며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뿌옇게 안개가 낀 듯하더니 서서히 낡은 천장의 흙무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뚫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 방구석에 놓인 찌그러진 밥그릇. 잃어버렸던 빛이 돌아온 것입니다. 보인다. 보여. 칠성아. 내 눈이 보인다. 칠성아. 월양은 벅찬 가슴을 안고 칠성이를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칠성이가 미리 차려놓은 식은 밥상과 산꽃, 몇 송이가 꽂힌 낡은 벽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월양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성아, 어디 갔느냐? 나다. 내가 눈을 떴단 말이다. 아무리 불러도 산메아리만 되돌아올 뿐 칠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아궁이 옆에 칠성이가 아끼던 낡은 지게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월양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월양은 미친 듯이 산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간 눈을 떠 시야가 어지러웠지만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발이 찔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사람,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 되어준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다시 눈이 머는 것보다 더 큰 공포였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월양의 눈에 저 멀리 고갯마루를 넘어가려는 절뚝거리는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지게, 익숙한 걸음걸이.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아, 거기 서라. 가지 마라. 월양의 외침에 칠성이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더 빨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허둥지둥 도망가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애처로워 월양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월양은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려가 칠성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도망가는 것이냐? 내가 눈을 떴는데 왜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이냐? 칠성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삿갓으로 자신의 얼굴을 깊이 가렸습니다. 가라. 이제 눈 보이니까 가라. 나는 바보다. 얼굴도 괴물이다. 나 같은 거 보면 누나 눈 버린다. 칠성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내가 왜 도망쳤는지.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면 행여나 월양이 실망할까? 배은망덕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혐오할까봐 스스로 그림자가 되어 사라지려 했던 것입니다.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칠성의 삿갓을 벗겨냈습니다. 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보지 마. 괴물이야. 칠성이 괴물이야. 월양은 칠성의 두 손을 강제로 잡아내렸습니다. 드디어 드러난 칠성의 얼굴. 화상으로 일그러진 피부, 비뚤어진 입, 초점 없는 눈동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흉측한 바보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일그러진 뺨에 자신의 고운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칠성이가 질끈 감았던 눈을 뜨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월양의 눈에서는 혐오가 아닌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보, 천하의 바보 멍청이.
누나, 안 무서워? 나, 안 더러워? 이 얼굴이 어때서?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사내보다 고운 얼굴이다. 내 죽어가던 목숨을 살려준 얼굴이고 밤새 내 아픈 눈을 호호 불어주던 고마운 입술이다. 그런데 내가 왜 무섭느냐? 월양은 칠성의 흉터난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기방에서 보았던 번지르르한 양반들의 얼굴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얼굴로 독을 주고 배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사내는 세상에서 가장 흉한 얼굴을 하고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라. 내가 없으면 내 눈이 떠져도 세상은 다시 어둠이다. 내가 내 눈이고 내가 내 빛이다. 월양의 고백에 칠성의 눈에서도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천대받고 돌팔매질 당하며 살아온 서름이 월양의 따뜻한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칠성이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월양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누나, 안 갈게. 칠성이가 평생 누나 지켜줄게. 밥도 해주고, 업어도 주고, 다 해줄게. 산속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씻어내는 치유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속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기생 월양은 죽었습니다. 대신 산속에는 약초를 캐는 절름발이 남편과 그의 곁에서 약초를 다듬는 눈, 맑은 아내가 살고 있다는 소문만이 바람결에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가끔 약초를 팔러 장터에 내려오는 두 부부를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리 고운 여자가 왜 저런 바보랑 살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 합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칠성이의 투박하지만 진실된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등불 하나를 켜주었기를 바랍니다. 황금야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